태양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섭씨 20도에 맞춰져 있었지만 그곳을 감도는 냉기는 그보다 훨씬 낮았다. 강지훈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 그 수많은 불빛의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는 도시의 화려함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 주주총회 위임장 대결 현황이라는 붉은색 표제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병철 회장. 지긋지긋한 그 이름이 지훈의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하이에나처럼 태양그룹을 노려온 자, 선대부터 이어진 악연은 이제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오 회장은 공개적으로 적대적 인수를 선포했고 지분 확보를 위한 전쟁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수면 밑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지훈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젊은 어깨에는 태양그룹의 운명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책임감이 실려 있었다. 결혼이라. 지훈은 메마른 입술 사이로 단어를 뱉어냈다. 그에게 결혼은 따뜻한 안식처나 감정의 교류가 아닌 가장 확실한 전략적 합병 혹은 방어 수단일 뿐이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내민 서류철에는 서유경이라는 이름, 석자가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부도 직전인 서진물산 서 회장의 외동딸. 한때 촉망받던 첼리스트였으나 지금은 아버지의 몰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그녀는 지훈이 필요로 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인질이었다. 서 회장은 평생의 친구라 믿었던 오병철의 교묘한 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훈은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서 회장에게 파산이냐, 딸의 3년이냐는 잔인한 선택지를 제시했다. 전쟁터에서 감상은 사치였고 망설임은 곧 패배였다. 지훈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서유경은 약속된 시간에 홀로 법무법인 사무실에 나타났다. 지훈은 그녀가 변호사 한두 명쯤은 대동하고 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옅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이 냉혹한 거래의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텅 빈 복도를 걸어오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꽃게랬다. 그녀는 거대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는 지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그렇다고 체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수용만이 존재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수십 가지로 시뮬레이션 했지만 지금 눈앞의 이 고요함은 그 어떤 예상에도 없던 것이었다. 계약서입니다. 지훈의 법무팀장이 두꺼운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서유경은 의자에 앉아 한 장, 한 장,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잠시 멈추어 그 의미를 되새기는 듯했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은 강지훈의 경영권 방어 및 서진물산의 경영 정상화에 있다. 제3조 혼인기간은 3년으로 한정하며 상호 간의 사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제5조 부부로서의 대외적 의무 공식 석상 동행. 가족 행사 참석는 충실히 이행하되 그 외 어떠한 감정적, 육체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 제8조 계약 종료 시 서유경은 즉시 이혼에 합의하며 모든 조항이
사랑이나 신뢰가 아닌 철저한 등가 교환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두 읽고 난 뒤 가방에서 자신의 만년필을 꺼내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펜을 놓은 유경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이 방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에게 던지는 직접적인 시선이었다. 제가 지켜야 할 조항은 이것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졌군요. 아버님의 회사는 약속대로 지원되는 겁니까? 그녀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거래의 조건을 확인했다. 지훈은 잠시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속에서 그는 아주 희미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것 같은 날카로운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을 헐값에 팔아넘기지 않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보였다. 물론 태양그룹은 약속을 지킨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서명과 동시에 서진물산에 대한 모든 지원이 시작될 거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재계의 가장 큰 화제가 되며 성대하게 치러졌다. 국내외 정재계의 모든 거물이 참석했고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크리스탈로 장식된 식장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서유경은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제작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모든 하객의 탄성을 자아냈지만 정작 그녀의 표정은 두꺼운 베일만큼이나 투명하고 읽기 어려웠다. 지우는 이 연극의 완벽한 주연 배우, 즉 자상하고 든든한 신랑을 연기했다. 그는 적절한 순간에 미소를 지었고 수많은 플래시 세례 앞에서 그녀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다. 사람들은 냉철한 얼음 왕자 강지훈이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그 입맞춤의 차가움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의 맹세가 아닌 계약의 인감이었고 3년짜리 거래의 공식적인 확인 절차일 뿐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이 도착한 신혼집은 한강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200평이 넘는 공간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미니멀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거대함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적막감이 흘렀다. 발소리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공간을 울렸다. 지훈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늘 하루 종일 연기했던 다정함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이 집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게스트 윙을 제외하고 이쪽은 내 서재와 침실이다. 당신은 반대편 마스터 윙을 사용하면 된다. 집안일은 전문 관리인이 하니 신경 쓸 필요 없. 그는 마치 새로운 임원에게 사무실을 안내하듯 말했다. 지훈은 냉장고에서 차가운 생수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아침 식사는 보통 7시지만 같이 할 필요는 없다. 각자 해결하지. 공식 일정이 있을 땐 김비서를 통해 사전에 연락할 거다. 그 외에는 서로의 동선이 겹치지 않았으면 한다. 그는 유경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다. 이해했나? 유경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짐은 놀라울 정도로 단출했다. 값비싼 예물이나 혼수는 보이지 않았고 낡은 여행 가방 2개, 그리고 그녀의 몸집만 한 거대한 첼로 케이스 하나가 전부였다. 그 첼로 케이스는 이 차가운 공간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물건처럼 보였다. 지훈의 시선이 첼로 케이스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그녀가 첼리스트였다는 사실을 보고서에서 읽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가져올 줄은 몰랐다. 그건
그가 잠시 머뭇거렸다. 이 집엔 방음 시설이 완비된 음악실이 없다. 소리가 울릴 텐데. 그것은 배려가 아닌 자신의 집중력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에 가까웠다. 유경은 그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렸다. 연주할 생각 없습니다.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가져왔을 뿐입니다. 어디에 두면 될지 알려주시면 당신 눈에 띄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건조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복도 끝에 창고방이 있다. 그곳에 두도록 해. 그는 그녀의 유일한 영혼처럼 보이는 것을 자신의 집 가장 어두운 곳으로 치워버리라고 명령했다. 유경은 자신에게 배정된 마스터 윙으로 들어갔다. 방은 지훈의 공간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넓고 호화로웠다. 통유리창 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3년간 그녀가 머물러야 할 화려한 감옥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시간,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음악을 팔았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경멸했지만 그 이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만든 보이지 않는 손을 증오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어째서 그토록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왜 하필 강지훈이 그 구원자이자 동시에 자신을 속박하는 자가 되었는지 알아야 했다. 그녀는 이 결혼이 단순한 희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지훈은 결혼식 턱시도를 벗어던지기가 무섭게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이미 샤워를 마쳤고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결혼 첫날 밤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오병철과의 전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곧바로 비상대기 중이던 전략기획팀과 화상회의를 연결했다. 오늘 결혼식에 오병철이 보낸 사람 누군지 파악했나? 네. 회장님, 오 회장의 조카인 오 상무가 참석했습니다.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지만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서진물산 자금 지원은 예정대로 진행해. 하지만 자금의 흐름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 오병철이 다시는 서진물산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신혼의 설렘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승리에 대한 냉혹한 집념만이 불타고 있었다. 유경은 짐을 풀기 시작했다. 값비싼 옷가지 대신 그녀는 몇 권의 책과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의 다이어리와 서진물산의 과거 재무제표 사본을 꺼냈다. 그녀가 강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단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오병철에게 철저히 배신당했으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강지훈 역시 오병철과 싸우고 있었다. 적의 적이라는 논리. 그녀는 이 화려한 감옥이 어쩌면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가장 먼저 태양그룹, 오병철, 그리고 서진물산 사이의 지난 10년간의 공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쟁 역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예정대로 서재의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유경은 거대하고 텅 빈 침실에 홀로 누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물리적으로 긴 복도와 여러 개의 닫힌 문이 있었고 그보다 더 견고한 계약서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지우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의에 집중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녀의 그 고요한 눈빛이
그리고 연주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말하던 그녀의 메마른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서유경은 그의 전략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비싼 담보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그녀라는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해야 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한 무관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10인용의 거대한 다이닝 테이블에는 두 사람을 위한 완벽한 아침 식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새벽 6시부터 서재에서 임원들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유경은 정확히 약속된 시간 7시에 홀로 식탁에 앉았다. 집안을 총괄하는 직원이 그녀에게 오늘 일정을 정중하게 물었지만 유경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사는 제 방에서 간단히 해결하겠습니다. 번거롭게 차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할 생각이 없었다. 지훈은 8시가 다 되어서야 재킷을 걸치고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막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유경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어젯밤 이후 첫 대면이었다. 그녀는 이미 외출복이 아닌 편안한 라운지웨어 차림이었다. 그는 그녀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유경이 먼저 기계적인 인사를 건넸다. 지우는 그저 고개를 한번 까딱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의 시간 10분 당겨. 그리고 서유경 씨 관련. 필요한 건 모두 최고급으로 지원하되 절대 내 일정과는 겹치지 않게 조율해. 그것이 그가 아내에게 베푼 유일한 배려이자 가장 확실한 선 긋기였다. 그렇게 계약으로 시작된 냉정한 결혼의 첫날이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훈이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그의 얼굴은 다시 태양그룹의 냉철한 지배자로 돌아왔다. 그에게는 서유경이라는 존재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오병철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는 태양그룹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수년간 공들여 왔으며 이번 주주총회는 그 모든 노력의 정점이었다. 지우는 아버지가 남긴 임원들 중 누가 자신을 지지하고 누가 오병철에게 매수되었는지 파악해야 했고, 동시에 서진물산의 구제를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해야 했다. 서유경과의 결혼은 이 모든 복잡한 방정식의 해답 중 하나였다. 그는 그녀가 3년 동안 조용히 그림자처럼 존재해 주기를 바랐다.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유경은 지훈이 떠나간 현관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리 움직이는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의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가 있는 이 펜트하우스는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했다. 그녀는 어젯밤 지훈이 창고방이라고 불렀던 곳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상자들 틈에 그녀의 첼로 케이스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케이스를 열지 않았다. 대신 그 차가운 표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이것은 그녀의 과거이자 그녀가 포기한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이 창고 속에 갇히게 만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태양그룹 펜트하우스에서의 시간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우주가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듯 흘러갔다. 동쪽 윙의 주인 강지훈은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다. 그의 하루는
새벽 5시 김 비서가 보내는 전 세계 시장 동향 보고를 확인하며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는 서재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로 해결했고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빠르고 단호했다. 수십 명의 임원이 도열한 회의실에서 그의 목소리는 유일한 지침이었고 그의 결정은 수천억의 자금 흐름을 좌우했다. 그는 오병철 회장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오 회장은 자금력뿐만 아니라 교묘한 여론전과 정치권 로비를 동원해 지훈을 압박했다. 지훈은 그 모든 공격을 정면에서 받아내며 때로는 더 날카로운 반격을 준비했다. 그의 세계는 긴장과 전략,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쪽 윙의 안주인 서유경의 시간은 정반대의 밀도로 흘러갔다. 그녀의 아침은 지훈보다 늦었지만 결코 게으르지 않았다.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거대한 드레스룸에서 그날의 역할에 맞는 옷을 골랐다. 대외적으로 그녀는 태양그룹의 우아하고 현명한 안주인이었다. 일주일에 2번. 그녀는 태양그룹이 후원하는 자선재단의 이사회에 참석했고, 한 달에 1번은 시어머니, 즉, 지훈의 어머니가 주관하는 재벌가 부인들의 모임에 나가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다. 그녀는 언제나 온화하게 미소 지었고,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였으며, 단 한 번도 태양그룹의 명성에 흠이 들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절제된 태도와 지적인 대화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체면을 세워주었고, 사교계에서는 강지훈 회장이 보석을 얻었다는 평판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 모든 역할극은 막을 내렸다. 집안은 거대한 대리석 무덤처럼 고요했다. 두 사람은 마주치는 일을 극도로 피했다. 그들의 동선은 김 비서와 가사 총괄 매니저에 의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식사는 각자의 공간에서 해결했고 유일하게 공유하는 공간인 거실은 언제나 불이 꺼진 채 비어 있었다. 때때로 늦은 밤, 물을 마시기 위해 나온 지훈이 서재로 향하는 유경의 뒷모습을 스치듯 볼 때가 있었지만 그들은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공식 일정에 대한 확인뿐이었다. 내일 저녁 만찬은 7시, 시작이니 6시까지 준비하도록. 알겠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블랙타이. 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그렇게 용건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어떤 감정의 온도도 담겨 있지 않았다. 지훈은 이 완벽한 무관심에 만족했다. 서유경은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불평도, 요구도 하지 않았다.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았고, 자신의 친정에 과도한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집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고급 가구처럼 조용히 제자리를 지켰다. 가끔 그는 서재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다가 문득 복도 반대편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그녀는 그 거대한 공간에서 대체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걸까? 음악도 연주하지 않고 친구를 초대하지도 않는 여자.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자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조용할수록 그는 자신의 전쟁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경의 고요함은 체념이나 수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전쟁을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라는 신분을 이용해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경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태양그룹의 내부망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지만 집안에 설치된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직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가정용 네트워크 접근 권한을 얻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의 신뢰를 얻어 태양그룹의 과거 자선 활동 내역과 기부자 명단을 열람할 수 있는 재단 서버의 접근 권한도 확보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몰락이 오병철의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설의 중심에는 어쩌면 태양그룹 역시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경은 자신의 침실을 임시지휘본부로 만들었다. 그녀는 낮에는 완벽한 안주인으로 행동했지만 지훈이 서재에 틀어박히거나 출장을 떠난 밤이면 그녀는 노트북과 수십 개의 암호화된 파일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서진물산의 과거 계약서, 태양그룹과 오병철의 대한물산이 동시에 입찰했던 과거 프로젝트들, 그리고 그 시기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금이 오고 간 페이퍼 컴퍼니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병철을 유일한 친구로 믿었지만 유경은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훈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나와 만나기로 했었다. 태양과 대안, 그리고 우리 서진이 함께할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셨는데 그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그리고 선대 강 회장이 사망한 직후 오병철의 태도는 돌변했고 서진물산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오병철과의 지분 싸움에서 중요한 승기를 잡은 날이었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약간의 피로한 만족감을 느끼며 넥타이를 풀었다. 그리고 무심코 거실을 지나치려던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거실 테이블 위에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물건이 놓여 있었다. 두꺼운 하드커버의 책이었다. 표제는 현대 기업 지배 구조와 적대적 M&A 방어 전략. 지훈은 미간을 좁혔다. 이 집에서 이런 책을 읽을 사람은 자신 외에는 없었다. 그는 책을 집어들었다. 책갈피가 꽂힌 부분은 백기사 와인나이트를 이용한 경영권 방어 파트였다. 그리고 책의 첫 장에는 서유경이라는 단정한 서명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단순히 자선 활동이나 사교 모임에만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유경 씨의 최근 도서 구매 내역,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록을 알아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시를 내린 지훈은 기분이 불쾌해졌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의 통제 범위 밖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김 비서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경영학, 회계학, 그리고 기업법 관련 서적 수십 권을 구매했다. 그녀의 검색 기록 대부분은 서진물산 파산 절차, 대한물산 특수관계인 거래, 그리고 태양그룹 과거 투자 내역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의 몰락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헤치고 있었다. 지훈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찾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묻고 싶었다. 이것은 계약 위반이었다. 그녀의 조사는 자칫 오병철을 자극하거나 심지어 태양그룹의 과거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 그녀를 추궁하는 것은 자신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었고,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곳으로 숨게 만들 것이었다. 그는 일단 모르는 척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는 김 비서에게 그녀에 대한 감시 수위를 한 단계 높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유경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어떤 균열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기에
더욱 철저하게 그녀를 올감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조사가 그저 부도난 회사의 딸이 벌이는 부질없는 몸부림이기를 바랐다. 그날 밤 지우는 예정에 없던 공식 만찬에 유경과 함께 참석해야 했다. 서진물산의 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였다. 유경은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평소의 단아함과는 달리 그녀의 모습은 차가운 카리스마마저 느껴졌다. 만찬 내내 그녀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녀는 지훈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지적인 미소로 응대했고, 심지어 지훈이 미처 챙기지 못한 상대방의 관심사, 그들의 아내가 좋아하는 와인이나 최근에 다녀온 휴가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대화에 활용했다. 지훈은 자신이 그녀에게 그런 정보까지 공유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찬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리무진의 뒷좌석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넓었다. 정막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오늘 수고했어. 파트너들의 아내들까지 챙길 줄은 몰랐군.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날카로운 탐색에 가까웠다. 유경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의 파트너는 곧 태양그룹의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제 역할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외적 의무의 연장선이죠. 그녀의 대답은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계약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정당화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위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다. 지훈은 서재로 들어가 모니터에 그녀의 검색 기록을 띄웠다. 대한물산 자금 세탁 의혹, 선대 강 회장과 오병철 회장의 관계, 그녀의 칼끝은 점점 더 날카롭게 핵심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했다. 만약, 아주 만약에 그녀가 아버지가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의 거래, 오병철과 얽힌 그 어두운 부분을 건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오병철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는 것을 넘어 태양그룹의 도덕성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뇌관이었다. 그는 서유경을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유경은 자신의 침실에서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그녀는 오늘 만찬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훈의 파트너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무심코 내뱉은 말. 사실 10년 전에 대한물산이 태양을 도와준 적이 있지. 오, 회장이 서진물산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인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옛날 친구라고 다 같은 친구가 아니지. 유경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태양을 도와줬다. 아버지는 항상 오병철과 선대 강 회장이 라이벌이면서도 미묘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유경은 퍼즐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그들의 협력에 희생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의 조사가 강지훈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이 화려한 감옥에서의 삶은 끝나지 않을 터였다. 두 개의 그림자, 두 개의 전쟁은 그렇게 한 지붕 아래에서 깊어지고 있었다. 태양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은 그룹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국내외 수백 명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화려한 연회장. 강지훈은 이 자리를 자신의 확고한 경영권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오병철 회장의 적대적 인수에 맞설 우군을 결집하는 무대로 삼으려 했다. 그는 연회장 입구에서
서유경의 허리에 가볍게 손을 얹은 채 완벽한 부부의 모습으로 하객들을 맞이했다. 유경은 오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짙은 에메랄드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침착하고 우아한 태도는 지훈의 냉철한 카리스마와 어우러져 강한 안정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젊은 회장 부부의 모습에 감탄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 뒤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병철 회장은 일부러 늦게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에 등장했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강 회장, 아주 든든해 보여. 결혼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건가? 그의 시선이 유경에게로 향했다. 서 회장 따님이었지. 아버지를 쏙 빼닮았군. 강인한 점 말이야. 그 말에는 칭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가시 돋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유경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가볍게 목례를 했다. 과찬이십니다. 아버님께서도 회장님의 안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지호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오병철의 손을 가볍게 쥐며 말했다. 오 회장님께서도 여전하십니다. 태양의 잔치에 이렇게 직접 와주시니 영광입니다. 연회가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유경은 숨막히는 사교의 장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조용한 테라스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그녀의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다. 그녀가 난간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 테라스 구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병철이었다. 그는 지훈이 그토록 포섭하려 애쓰던 핵심 주주 중 한 명인 박 의원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도 너무 걱정 마시라는 겁니다. 오병철의 낮고 교활한 목소리가 유경의 귀에 날카롭게 밝혔다. 서진물산은 어차 LED 정리가 됐어야 할 짐이었소. 서진산 그 친구가 너무 순진했던 거지. 유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대화가 이어지기를 기다렸다. 박 의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무너뜨릴 필요가 있었나서 회장도 자네 오랜 친구였는데. 오병철은 코웃음을 쳤다. 친구 비즈니스에 친구가 어디 있어. 그건 강 회장 선친 때부터 이어진 정리 작업의 일환이었지. 서진산에게 덫을 놓는 건 더 큰 그림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소. 강지훈 저놈이 지금 저렇게 버티는 것도 결국 그 희생 덕분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유경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정리 작업, 덫, 희생. 아버지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오병철과 심지어 강지훈의 아버지가 연루된 거대한 음모의 제물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 안에서 커다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동시에 무언가를 확인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훈의 굳어진 표정이 보였다. 김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시각으로 전 언론사에 긴급 속보가 배포되었습니다. 속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태양그룹 강지훈 회장, 서진물산 회생 절차 이용해 부당이익 취득 의혹, 계약 결혼으로 피해자 일가 입막음까지. 오병철이 준비한 치명적인 한방이었다. 그것은 지훈을 단순한 경영권 방어자가 아니라 아내의 가족까지 등친 파렴치한 약탈자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기사였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과 명예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었다. 오병철은 이 만찬을 자신의 무덤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분노와 모욕감에 휩싸인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들을 피해 거칠게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는 테라스에 서 있는 유경을 발견했다. 그녀는 충격으로 인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지훈의 이성은 그 순간 마비되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마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혹은 심지어 동조했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오병철이 아까 그녀에게 강인하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뒤에서 오병철과 접촉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지훈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건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경은 아버지에 대한 진실의 충격과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 방금 터진 기사 말이야. 당신이 오병철과 내통한 건가? 내 뒤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지? 아버지의 복수라도 하려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3년간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절망감, 그리고 자신이 경멸하던 두 가문의 추악한 거래에 아버지가 희생되었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유경은 지훈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악력은 너무나도 강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고요한 수용 따위는 없었다. 그곳에는 깊은 상처와 경멸, 그리고 차가운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당신, 날 그렇게 봤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럴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내가 오병철과 내통을 했다고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그녀가 지훈에게 처음으로 던지는 감정 섞인 질문이자 날카로운 반격이었다. 그녀의 반문에 지훈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망과 고통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의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음을 직감했다. 그의 분노는 눈앞의 위기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의 비난은 무고한 그녀를 향했다. 하지만 지훈은 사과할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과 태양그룹의 회장이라는 지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팔을 놓아주며 거칠게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당장 안으로 들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해.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는 듯 다시 한번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지훈은 먼저 연회장으로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테라스에 홀로 남겨진 유경은 난간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얼음처럼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계약 관계. 그 완벽했던 가면 위로 돌이킬 수 없는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유경은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남자의 방패막이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이 지옥 같은 펜트하우스를 떠나야 했다. 얼음은 깨지기 시작했고 그 밑에 갇혀있던 감정들은 차가운 물살이 되어 흐르기 시작했다. 창립 기념 만찬의 스캔들은 강지훈의 빠르고 무자비한 대응으로 하룻밤 만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는 즉각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개인 비리를 역으로 터뜨렸으며 오병철 측에 매수된 주주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 오병철의 공격은 잠시 주춤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전쟁은 더욱 치열하고 교묘해졌다. 하지만 이 떠들썩한 외부의 전쟁과 달리 펜트하우스 내부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고요한 침묵에 휩싸였다. 만찬날 밤 지훈이 유경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비난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하나 더 쌓아 올렸다. 그것은 계약서의 조항보다 훨씬 더 두껍고 차가운 벽이었다. 지훈은 그날 밤 자신이 뱉었던 말을 후회했다. 그녀의 눈빛에 서렸던 그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위기가 이성을 마비시켰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오만함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과하는 방법을 몰랐다. 태양그룹의 후계자로 자라면서 그는 언제나 명령하고 통제하고 승리하는 법만을 배웠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이었고 사과는 곧 패배를 의미했다. 그는 유경을 더욱 철저히 피했다. 김 비서를 통해 그녀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그녀가 서쪽 윙에 있을 때만 동쪽 윙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녀라는 변수를 다시 자신의 통제권에서 멀리 밀어내는 것. 유경 역시 지훈을 찾지 않았다. 그날 밤의 사건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끊어내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이 남자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이 입수한 선대 회장들의 거래에 대한 단서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지만 지훈의 감시가 강화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사용하던 네트워크는 미묘하게 속도가 느려졌고 그녀가 구독하던 경영 관련 온라인 저널의 접속이 차단되었다. 지훈이 그녀의 조사를 맡고 있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갈 수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졌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시간과 침묵, 그리고 거대한 펜트하우스라는 감옥뿐이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장마가 시작되었고 며칠째 굵은 비가 도시를 때렸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천둥이 마치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지우는 오병철과의 법적 공방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느라 평소보다 늦게까지 서재에 남아 있었다. 그는 피로감에 지쳐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번개가 치는 순간에 정적을 뚫고 아주 희미하지만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음악 소리였다. 낮고 깊으며 슬픔을 머금은 현악기의 울림, 첼로 소리였다. 그는 이 집에서 음악 소리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소리는 복도 끝, 그녀가 첼로를 두었던 그 창고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경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 지훈에 대한 경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창고 방으로 걸어 들어가 먼지가 쌓인 첼로 케이스를 열었다. 3년 만에 만져보는 차가운 나무의 감촉. 그녀는 활을 잡고 조심스럽게 첫 현을 그었다. 소리는 거칠고 불안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연주한 곡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류드였다. 그것은 그녀가 첼로를 처음 배울 때 연주했던 곡이자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마다 그녀를 위로해 주었던 곡이었다. 망설이던 손길은 이내 기억을 되찾았고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멜로디를 타고 흘러나왔다. 그것은 연주라기보다는 억눌려왔던 영혼의 울부짖음이었다. 지우는 소리를 따라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그는 창고방의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가 아닌 낡은 스웨터와 편안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온몸으로 첼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가 알던 우아한 강지훈의 아내 서유경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낯선 상처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멜로디, 낮고 고독하게 흐르는 그 선율은 지훈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그가 잊고 지냈던 기억이었다. 그의 어머니, 지훈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적 돌아가셨다. 그녀는 따뜻했지만 병약했고 아버지가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아버지가 사업상의 일로 분노하며 서재의 물건을 부수는 날이면 어머니는 지훈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조용히 바이올린을 켜주곤 했다. 그 선율은 어린 지훈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도피처였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후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악기를 치워버렸다. 음악은 나약한 감상이라며 지훈에게 오직 경영과 승리만을 강요했다. 지훈은 그 후로 단 한 번도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서유경의 첼로 소리가 그 굳게 닫힌 기억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고 있었다. 지훈은 문틈으로 그녀를 계속 지켜보았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다. 때때로 음이 흔들렸고 활을 긋는 손길에 분노가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완전함 속에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왜 이 결혼을 받아들였는지, 3년간 이 차가운 집에서 무엇을 견뎌왔는지, 그날 밤 자신의 비난에 왜 그렇게 상처 입었는지, 그 모든 것이 멜로디를 통해 지훈에게 전달되는 듯 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조용하고 통제 가능한 인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 역시 자신만의 고통과 사연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우아함이나 침착함이 아닌 고통이라는 감정을 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문고리를 잡으려 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연주가 절정에 달했다가 뚝 끊어졌다. 유경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를 내려놓고 첼로의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은 지훈의 발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감정은 위험했다. 이것은 자신의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연민이었다. 그녀의 슬픔은 그녀의 몫일 뿐 자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위협할 수 있는 변수였다. 지훈은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문을 굳게 닫았다. 그리고는 찬장에 있던 위스키병을 꺼내 거칠게 잔에 따랐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귓가에 맴도는 첼로의 잔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애써 모니터의 재무제표로 시선을 돌렸다. 집중해. 강지훈. 저 여자는 계약 상대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서유경이라는 존재를 계약서가 아닌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철저했던 무관심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빈틈으로 잊혀졌던 멜로디가 스며들고 있었다. 3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드디어 정점에 달했다. 태양그룹의 운명을 건 임시 주주총회장. 공기는 수백 명의 숨소리마저 얼려버릴 듯 팽팽했다. 강지훈은 단상 가장 가까운 곳에, 오병철은 그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지훈의 얼굴은 완벽하게 제어된 가면이었고 오병철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거만한 미소가 감돌았다. 위임장 대결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의 박빙이었다.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될 터였다. 오병철 측 변호사가 먼저 단상에 올랐다. 그는 강지훈의 경영 능력이 아닌 도덕성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젊은 회장은 아버지를 잃은 무고한 여성을 계약 결혼이라는 족쇄로 묶어두고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켰습니다. 이것이 태양그룹이 말하는 정도 경영입니까? 장내가 술렁였다. 지난번 만찬에서 터졌던 스캔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오병철은 이 한 방으로 중립적인 주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드디어 강지훈의 차례였다. 그는 천천히 단정한 걸음으로 단상에 섰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그는 오병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도덕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좋습니다. 오늘은 태양그룹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대한물산 오병철 회장님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훈의 손짓에 따라 주주총 회장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재무제표가 아니었다. 스크린에 뜬 것은 놀랍게도 오병철의 최측근 비서와 한 페이퍼 컴퍼니 대표 간의 비밀통화 녹취록 전문이었다. 서진물산은 애초에 살릴 생각이 없었어. 오, 회장님 지시야. 강 회장 선친과의 묵계를 정리하는 거라고. 다음 장에는 오병철이 차명 계좌를 통해 서진물산의 주가를 조작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실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증거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병철이 서진물산을 구제하는 척하며 의도적으로 파산시키고 그 책임을 강지훈에게 돌리려 했던 거대한 음모의 실체였다. 이것이 오병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를 대하는 방식입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한 오 회장님은 이번 적대적 인수를 위해 본인이 경영하는 대한물산에 자금 수백억 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떠올랐다. 장내는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오병철의 얼굴에서 거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 자식이 전부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오병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이 손을 들자 주주총회장의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대한물산 오병철 회장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것이 지훈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단순히 경영권을 방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시대부터 이어진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오병철이라는 암적인 존재를 법의 심판대에 세움으로써 완벽하게 끝장낸 것이다. 오병철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훈은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지켜보았다. 주주들의 표결은 의미가 없어졌다. 오병철의 위임장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강지훈의 경영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게 방어되었다. 지옥 같았던 3년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임원들과 변호사들이 그에게 몰려와 축하의 인사를 건넸지만 지훈은 그들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그는
극도의 긴장이 풀리면서 몰려오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그는 승리했다. 완벽하게. 그날 밤 지우는 12시가 다 되어서야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축하연을 뿌리치고 곧장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서유경을 생각했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녀와의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는 3년 전의 계약서를 떠올렸다. 3년 후 상호 합의하에 이혼한다. 하지만 그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지난밤 그녀의 첼로 소리, 그 소리 없는 울음이 그의 마음에 파문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집에 계속 머물기를 바랐다. 어쩌면 계약을 연장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니,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그는 이 복잡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서유경 씨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하지만 그의 부름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집안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고요했다. 언제나 희미하게 흘러나오던 그녀의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재킷을 벗어 던질 생각도 못한 채 곧장 서쪽 윙 그녀의 침실로 향했다. 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이 사는 흔적이 없었다. 거대한 드레스룸의 문을 열었다. 3년간 그녀가 공식 석상에서 입었던 수십 벌의 화려한 드레스들, 그가 사주었던 보석과 가방들, 그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가 가져왔던 낡은 여행 가방 2개 외에는 그녀의 소유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복도 끝에 창고 방으로 달려갔다. 그가 그녀의 영혼을 가두라고 명령했던 그 방.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몸짓만 했던 거대한 첼로 케이스가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이자 유일한 위안이었던 그것을 챙겨서 떠난 것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오직 자신이 가져왔던 것만을 가지고 떠났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자신의 공간, 동쪽 윙. 그녀가 단 한 번도 허락 없이 들어온 적 없던 그곳. 하지만 오늘따라 서재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 그가 방금 받아온 승전보와 같은 주주총회 보고서들 옆에 낯선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검은색 벨벳 상자였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그가 결혼식 날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태양그룹의 안주인을 상징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반지 옆에는 이 펜트하우스의 마스터 키카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 A사용지 한 장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변호사가 작성한 공식 문서였다. 이혼 합의서. 문서의 가장 아랫부분에는 그가 3년 전 계약서에서 보았던 그 단정하고 꼿꼿한 필체로 서유경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지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문서의 날짜를 확인했다. 오늘 날짜였다. 그는 벽시계를 보았다. 12시 5분 전, 정확히 3년 전. 그들이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 시간.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끔찍했던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단 1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떠난 것뿐이었다. 그는 거대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이 텅 빈 성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가 떠난 후에야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 그녀가 얼마나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 차가운 결혼이 언제부터인가 자신에게 유일한 온기가 되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서유경이 떠난 첫날 밤, 강지우는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발생한 중대한 차질이자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이었다. 그는 즉시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승리의 여운 따위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유경 씨, 당장 찾아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전부 알아내. 이건 내 명령이야. 그는 그녀의 행동을 계약 종료에 따른 이탈이 아닌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일탈로 치부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이 언제든 되찾아올 수 있는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지우는 거대한 다이닝 테이블에 홀로 앉았다.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차려진 10인용 식탁이었지만 맞은편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평소라면 아주 희미하게나마 들려왔을 서쪽 윙의 기척, 그녀가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소리, 혹은 관리인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낮은 목소리,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이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그가 식기를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집이 지나치게 넓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공허하다고 느꼈다. 김 비서의 보고는 지훈의 분노를 무력감으로 바꾸어 놓았다. 회장님, 서유경 씨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유경은 지난 6개월간 자신의 개인 계좌 지훈이 준 생활비와는 별개인 결혼 전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에서 소액의 현금을 꾸준히 인출했다. 그녀는 3년간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어떤 신용카드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 명의의 출국 기록이나 교통수단 예약 내역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이었다. 강지훈의 정보망, 태양그룹의 막강한 시스템으로도 그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찾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우는 처음으로 김 비서에게 고함을 질렀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걸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그의 분노는 사실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지난 3년간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의 세장 속에 갇힌 우아하지만 날개 꺾인 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떠날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가 오병철과의 전쟁에 미쳐 있는 동안 자신만의 탈출 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었다. 지훈은 그날 오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처음으로 어떤 목적도 없이 그녀가 머물렀던 서쪽 윙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은 이미 전문 업체가 청소를 마친 듯 차갑고 무균질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무미건조한 공간 속에서 자신이 미처 몰랐던, 혹은 애써 무시했던 그녀의 흔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실 창가에 멈춰 섰다.
그 자리에 늘 놓여 있던 하얀색 호접난 화분. 그는 그것이 펜트하우스의 기본 인테리어 소품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관리인의 업무 일지에서 유경이 매주 직접 꽃시장에 들러 계절에 맞는 꽃을 골랐고 시든 꽃잎을 세심하게 관리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 차가운 대리석 공간에 어떻게든 생명을 불어넣으려 애썼던 것이다. 자신은 그 꽃에 단 한 번도 눈길을 준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는 유경이 서재처럼 사용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책장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그곳에서 불을 켜놓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자신이 봤던 그 애매히 관련 서적을 떠올렸다. 그녀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 책을 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무너뜨린 그 세계를,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냉혹한 비즈니스의 논리를 이해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단 한 번도 도움을 청하거나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복도 끝 창고방으로 향했다. 텅 빈 공간, 첼로가 놓여있던 자리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그는 그날 밤 문틈으로 엿보았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바흐의 선율, 그리고 소리 없는 울음. 그는 그때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는 그녀가 아파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전쟁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 문을 닫아버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녀가 벗어둔 반지와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차가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에 쥐었다. 그는 지난 3년간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태양그룹 안주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값비싼 보석, 그리고 철저한 무관심. 그는 그녀를 거래의 담보물로만 취급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매일 아침 어떤 넥타이를 골라두었는지,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요구를 어떻게 홀로 감당해냈는지,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자신을 빛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는 오병철을 이겼다. 태양그룹을 지켜냈다. 하지만 그 모든 승리의 대가로 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존재를 잃었다. 그는 서유경의 부재가 이토록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그녀의 침묵은 그저 수능이 아니라 그가 날뛰는 동안 펜트하우스라는 공간을 지탱해주던 견고한 기둥이었다. 이제 그 기둥이 사라지자 그의 승리는 의미를 잃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훈은 처음으로 그녀의 입장에서 지난 3년을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를 파산시킨 원수의 아들, 자신을 냉혹한 계약으로 묶어둔 남자, 그 남자와 한 지붕 아래에서 매일같이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던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그날 밤, 당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있느냐고 물었던 그 절규의 의미를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로 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깊은 후회와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김 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 하지만 찾더라도 절대 접근하거나 내 존재를 알려선 안 돼. 그냥 그녀가 안전한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만 알아봐줘. 조용히. 그는 이제 그녀를 통제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파괴해버린 그 여자가 무사한지 알고 싶었다.
그의 가슴 속 텅 빈 공간에서 뒤늦은 후회의 메아리가 울리고 있었다. 서유경을 찾으려는 지훈의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및 정보망을 가진 태양그룹의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다. 지훈은 점차 깨닫고 있었다. 이것은 충동적인 가출이 아니라 3년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실행된 완벽한 작전이었음을. 그는 업무에 복귀하려 애썼지만 텅 빈 펜트하우스에 돌아올 때마다 밀려드는 공허함은 그의 집중력을 송두리째 흐트려 놓았다. 승리의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 자리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뒤늦은 후회만이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그녀가 왜 그토록 단호하게 떠나야 했는지 알아야만 했다. 주말 오후 그는 관리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홀로 그녀의 흔적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텅 비어버린 서쪽 윙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그녀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찾고 싶었다. 그녀가 서재로 쓰던 방, 책과 노트북이 사라진 책상은 깨끗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책상 아래쪽을 살폈다. 그리고 발견했다. 가장 안쪽,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한 작은 서랍. 다른 모든 서랍은 비어 있었지만 유독 그 서랍만이 잠겨 있었다. 그는 비서를 불러 열쇠공을 부를까 생각했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이것은 그녀가 유일하게 숨긴 비밀이었다. 그는 누구와도 이 비밀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공구함을 가져와 직접 잠금 장치를 부수기 시작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몇 번의 거친 시도 끝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개인적인 물건 따위는 없었다. 그곳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다이어리 한 권과 USB 메모리, 그리고 촘촘하게 무언가 적힌 수십 장의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전쟁 기록이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서진물산의 파산 직전의 내부 회계 자료 사본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배임이나 횡령을 저지른 흔적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문제는 그가 아니었다. 문제는 지우는 다음 장으로 넘겼다. 10년 전 대한물산과 태양그룹이 공동으로 투자했던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계약서 사본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막대한 손실을 입자 두 회사가 그 손실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 SPC의 자금 흐름표가 나타났다. 그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쓴 것이 아니었다. 단정하지만 날카로운 서유경의 필체였다. 그녀는 3년 내내 이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 가설일 오병철은 단독으로 아버지를 배신했다. 가설 이 태양그룹 역시 이 배신에 연루되어 있다. 그녀는 이 두 가지 가설을 놓고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에 그녀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결론, 아버지는 희생양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얼음물에 잠긴 듯 차가워졌다. 유경이 찾아낸 진실은 끔찍했다. 10년 전 아버지 선대 강 회장과 오병철은 무리한 해외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자 천문학적인 부실을 떠안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실을 덮어줄 방패막이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만만하고 신뢰 깊은 파트너였던 서진물산의 서 회장을 그 희생양으로 선택했다. 그들은 교묘하게 서진물산의 유동성 위기를 조장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오병철이 구원자인 척 접근해 독이 든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서진물산은 태양과 대한의 부실을 모두 떠안고 침몰했다. 지우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오병철이 서진물산을 공격한 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대 강 회장과의 묵계에 따른 정리 작업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오병철은 이 모든 비밀을 아는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다. 그가 태양그룹을 그토록 집요하게 노렸던 것은 단순히 회사를 탐내서가 아니라 이 추악한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고 태양그룹마저 집어삼키려 했던 것이다. 서유경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선대 강 회장과의 마지막 약속을 단서로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홀로 파헤친 것이다. 그녀가 강지훈의 결혼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명백해졌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의 심장부인 태양그룹의 내부 자료실 아카이브에 접근하기 위해 기꺼이 원수의 아들의 아내가 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다. 지우는 서랍 속의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그 안에는 그가 주주총회에서 터뜨렸던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선대 강 회장과 오병철의 비자금 거래 내역과 비밀 합의서 원본 파일이 들어 있었다. 유경은 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이용해 태양그룹을 무너뜨릴 수도 혹은 오병철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확인한 뒤 계약이 끝나는 날 조용히 떠났을 뿐이다.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있는 겁니까? 그날 밤 테라스에서 그녀가 던졌던 절규가 지훈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그때 그녀를 오병철과 내통한 배신자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진짜 배신자는 자신이었다. 아니, 자신의 아버지였다. 그녀는 3년 내내 자신의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의 아들 곁에서 그가 주는 모멸과 냉대를 견디며 살았던 것이다. 지우는 책상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전신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가 이룬 승리는 무엇이었나? 그는 오병철이라는 괴물을 쓰러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낸 또 다른 괴물과 싸웠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진정한 희생자인 서유경을 그는 자신의 손으로 2번 죽인 셈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에 연주했던 그 슬픈 첼로 소리, 그것은 잊혀진 멜로디가 아니라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침묵해야 했던 그녀의 피 맺힌 절규였다. 그는 이제 그녀를 찾아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소유욕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였다. 진실은 거대한 폭풍이 되어 강지훈의 세계를 강타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유산, 태양그룹이라는 견고한 성은 그 토대부터가 서유경 일가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가 오병철에게 거둔 승리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더러운 비밀을 덮기 위한 추악한 공범들의 이전 투구에 불과했다.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위해 가장 가까운 친구를 제물로 바친 냉혹한 약탈자였다. 지우는 서재바닥에 주저앉은 채 몇 시간이나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지난 3년의 기억들로 가득 찼다. 그녀를 처음 만났던 날, 계약서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텅 빈 눈동자. 공식 석상에서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던 그녀의 지친 미소. 그리고 그날 밤 테라스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절규하던 그녀의 상처 입은 얼굴. 그는 그때 그녀의 뺨이라도 때릴 듯이 분노했다. 그녀가 감히 자신을 의심하고 오병철과 내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원수의 아들, 바로 강지훈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며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그가 던졌던 모든 차가운 말, 모든 무심한 시선은 그녀에게 단순한 냉대가 아니라 살을 애는 듯한 모욕이자 고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오만한 괴물이었는지 깨달았다. 가슴을 찢는 듯한 죄책감이 몰려왔다. 그는 그녀의 첼로 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그 소리 없는 울음. 그것은 단지 고독이나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진실을 알고도 침묵해야 하는 복수심과 절망 사이에서 길을 잃은 영혼의 비명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비명을 외면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순간에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도망쳤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었다. 그의 동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나 소유욕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였다. 그는 자신이 망가뜨린 삶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했다. 그녀가 자신을 평생 용서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김 비서였다. 평소의 침착함과는 거리가 먼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오병철 회장이 구치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지우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그래서? 죽었나 아닙니다. 미수에 그쳤지만 중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극도로 낮아졌다. 오, 회장이 쓰러지기 직전 면회했던 자가 있습니다. 그의 최측근 해결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우리 쪽 정보원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무슨 메시지인데 지훈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두 단어였습니다. 서유경, 그리고 USB.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오병철은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감옥에서도 자신의 손발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법정에서 제시했던 증거가 일부에 불과하며 자신과 선대 강 회장을 동시에 매장시킬 수 있는 원본 증거가 따로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서유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오병철은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걸고 그 증거를 가진 유일한 사람, 서유경을 제거하려 하는 것이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서유경은 더 이상 강지훈을 피해 숨어 있는 전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 거대 그룹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손에 쥔 가장 위험한 표적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떠난 것은 단지 계약의 종료가 아니라 이 모든 위험을 예감하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도주였던 것이다. 그녀는 강지훈도 오병철도 믿을 수 없었기에 홀로 사라져야만 했다. 지훈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후회와 죄책감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결의로 변했다. 그가 끝냈다고 생각했던 전쟁은 이제 막 2라운드를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의 목표는 경영권이나 돈이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
서유경의 생명이었다. 그는 즉시 태양그룹의 모든 보안팀과 비상대응팀을 소집했다. 평소에는 그룹의 핵심 기술을 방어하거나 해외 위협에 대비하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서재, 그 거대한 모니터 앞에 서서 그들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 같은 결단력만이 존재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태양그룹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최우선 비상사태에 돌입한다.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지훈의 눈빛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목표는 단 하나, 서유경 씨를 찾는 것이다. 오병철의 하수인들보다 단 한 발, 아니 단 1초라도 먼저 찾아야 한다.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는다. 내가 가진 모든 자원,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전쟁이다. 그의 싸움은 이제 진정으로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시작하고 자신이 외면했던 이 비극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만 했다. 태양그룹의 심장부인 비상 상황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 개의 스크린이 전국의 CCTV와 교통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뜬 눈으로 48시간을 버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로 창백했지만 두 눈은 스크린의 데이터를 꿰뚫을 듯 이글거렸다. 모든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지난 72시간 이내의 모든 탑승객 명단을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대조해 그녀는 걸어서 서울을 빠져나가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수십 명의 최고 분석가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바로 그때 한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메인 스크린이 확대되었다. 김포공항 국내선 C구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한 여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지만 시스템은 98, 7%의 확률로 그녀를 서유경으로 특정했다. 목적지는 지훈이 즉각 물었다. 제주행저가 항공입니다. 3일 전 편도입니다. 제주도. 그는 왜 그곳을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녀가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던 가족 사진의 배경.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병철의 하수인들도 이 정보를 입수했거나 곧 입수하게 될 거다. 김 비서 즉시 전용기 준비해. 그리고 태양그룹 보안팀 최정예 인력 전원을 제주로 급파시켜. 나보다 먼저 도착해야 한다. 2시간 뒤 지훈은 제주공항에 내렸다. 서울의 냉철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재킷도 걸치지 않은 셔츠 차림이었고 손에는 그녀의 가명 이서연으로 조회된 단 한 장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을 들고 있었다. 제주의 바람은 습하고 무거웠다. 평화로운 관광지의 풍경 아래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제주시 외곽의 한적한 해안 마을입니다. 관광객은 거의 찾지 않는 곳입니다. 김 비서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다. 차는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지우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푸른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이토록 아름다운 곳에서조차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은 자신의 아버지였고 이 모든 것을 방치한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차는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좁은 골목길 끝. 낡았지만 정갈한 검은색 현무암 돌담집 앞에 멈췄다. 회장님, 저희 팀이 10분 내로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김 비서가 말렸지만 지우는 이미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1분 1초가 급해 그는 김 비서에게 권총을 건네받아 허리춤에 숨겼다. 그는 김 비서에게 밖에서 망을 보라고 지시하고 천천히 낡은 나무 대문으로 걸어갔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누르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실크 드레스가 아닌 낡은 면바지와 헐렁한 스웨터를 입은 서유경. 그녀는 작은 텃밭에 쪼그려 앉아 허브를 다듬고 있었다. 따뜻한 제주의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부서졌다.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워 보였다. 강지훈이라는 지옥이 없는 그곳에서 지훈이 마른 흙을 밟는 소리에 유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손에서 작은 모종삽이 떨어졌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귀신이라도 본 듯 크게 뜨였다. 그토록 평화롭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 그리고 깊은 경계심으로 얼어붙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차갑고 날카롭게 갈라져 나왔다. 지우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불과 몇 걸음의 거리가 천길 낭떠러지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유경 씨. 그의 목소리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잠겨 있었다. 설명해야 할 게 있어. 당신이 오해한 게, 아니, 내가 전부 잘못 알았어. 당신 아버님일.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유경은 독사라도 본 듯이 뒷걸음질 쳤다. 무슨 자격으로 그 이름을 입에 담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꽃이 튀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데요? 계약은 끝났어요. 난 당신의 아내도 담보물도 아니야. 내가 가진 USB,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온 건가요? 당신 아버지의 추악한 비밀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녀는 지훈을 자신을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냥개로 보고 있었다.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지훈이 절박하게 소리쳤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 위험해, 오병철이. 그자가 당신을 찾고 있어. 당신이 가진 증거 때문에 당신을 해치려 한다고. 유경은 경멸 어린 코웃음을 쳤다. 오병철 아니면 당신이겠죠. 둘 다 똑같은 괴물들이니까. 날 속일 생각 마요. 당장 떠나. 그녀가 소리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 콱 낡은 대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거구의 사내셋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마당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훈과 유경을 번갈아 보더니 리더로 보이는 자가 비릿하게 웃었다. 이런, 강 회장님이 먼저 오셨네. 여자 때문에 여기까지 행차하셨나. 오 회장님의 마지막 자비를 거절한 데가다. 그들은 오병철의 해결사들이었다. 순간 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후회와 죄책감에 젖어 있던 기업인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수컷의 눈빛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유경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내 뒤에 꼭 붙어 있어. 절대 떨어지지 마. 사내들이 동시에 덮쳐들었다. 지우는 단순히 경영만 배운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태양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혹독한 격투 훈련을 받아왔다. 그는 첫 번째 사내의 주먹을 피하며 팔꿈치로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다. 하지만 상대는 셋이었다. 한 명이 유경을 향해 손을 뻗었. 안 돼. 지우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발길질을 어깨로 받아내면서도 유경을 향해 손을 뻗은 자의 팔을 붙잡아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사이 다른 한 명이 쇠파이프로 지훈의 복부를 강타했다. 윽, 지훈은 숨이 막혔지만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는 쓰러지는 대신 고통을 이겨내고 오히려 상대의 무릎을 걷어찼다. 그는 유경 앞에서 단 한순간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유경은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이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 자신을 얼음장처럼 대하던 그 남자가, 자신을 배신자라고 몰아붙였던 그 남자가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을 등 뒤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게 하지 않았다. 그녀가 알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저 여자부터 자바리더가 소리쳤다. 지훈은 상황이 불리함을 깨달았다. 그는 유경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뛰어 그는 그녀를 데리고 집 뒷문으로 달렸다. 그들은 좁은 돌담길을 따라 해안가 절벽 쪽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다. 추격자들의 거친 발소리와 욕설이 바짝 뒤를 쫓았다. 막다른 길. 발밑은 수십 미터 아래로 거친 파도가 부서지는 아찔한 현무암 절벽이었다. 사내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이제 끝났군. 강 회장. 그 여자 손에 든 거 곱게 넘기고 같이 받아 구경이나 하시지. 리더가 칼을 꺼내 들었다. 지훈은 유경을 자신의 뒤에 완전히 숨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복부의 통증이 심했지만 그는 티를 내지 않았다. 날 밟고 지나가야 할 거다. 그는 그녀를 지킬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 함께 뛰어내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회장님 하는 김비서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태양그룹 보안팀이 드디어 도착한 것이다. 수적으로 완벽하게 압도당하자 사내들은 당황했다. 리더가 마지막 발악으로 지훈에게 칼을 휘둘렀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유경을 감싸 안고 옆으로 굴렀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사이 보안팀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지훈은 복부의 통증과 팔에서 흐르는 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깔고 눕힌 유경의 상태부터 살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정말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유경은 그의 단단한 품 안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뺨에 묻은 지훈의 피를,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그의 불안한 눈동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자신을 파괴한 원수인가? 아니면 자신을 구하러 온 구원자인가? 지훈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셔츠는 찢어지고 피와 흙먼지로 엉망이었다. 그는 유경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힘들게, 그리고 가장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의 사과는 오병철의 하수인들로부터 늦게 구했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년, 아니 10년의 모든 시간에 대한 뼈저린 참회였다. 제주도의 은신처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오병철의 하수인들은 태양그룹 보안팀에 의해 제압되어 경찰로 인계되었다. 그들의 배후를 캐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만 지훈은 유경을 단 1초도 그 위험한 곳에 더 머무르게 할 수 없었다. 그는 팔의 상처를 급히 지혈하고 복부의 통증을 애써 참으며 그녀를 자신의 전용기로 이끌었다. 유경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그 어떤 저항도 질문도 하지 않고 멍하니 그를 따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린 지훈의 모습과
아버지를 배신한 그의 아버지가 뒤엉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기아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우는 의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으면서도 시선은 맞은편 좌석에 앉아 창밖의 구름만 바라보는 유경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펜트하우스의 우아한 안주인도 제주도의 평화로운 도망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잃은 영혼처럼 보였다. 지훈은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 가벼웠고 용서해달라는 말은 염치조차 없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지훈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한적한 강변의 별장이었다. 태양그룹의 가장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적용된 그 누구도 위치를 알지 못하는 그만의 성역이었다. 그는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왔다. 이곳에서만큼은 그녀가 안전하기를 바라면서 그는 그녀에게 게스트룸을 안내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분간 이곳이 가장 안전할 거야. 오병철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내가 당신을 지킬게. 유경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분노는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슬픔만이 가득했다. 지킨다고요. 그녀가 힘겹게 내뱉은 첫마디였다. 왜죠? 3년 동안 날 감시하고 경멸했던 당신이 이제 와서 왜 날 지키죠? 내가 가진 그 USB. 그게 당신 아버지의 명예보다 더 중요해서 아니면 내가 죽기라도 하면 당신의 양심이 불편해질까봐.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그녀가 주춤 물러서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더 아픈 고통을 느끼며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을 고백했다. 아니, 당신이 가진 증거 따위는 상관없어. 난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이 내 곁에서 어떤 지옥을 견뎌왔는지 전부 알게 됐어. 그는 그녀가 숨겨두었던 잠긴 서랍 속의 다이어리와 서류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난 내 아버지가 만든 유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 추악한 진실을 외면했어. 아니, 외면한 게 아니라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지. 당신이 그날 테라스에서 절규했을 때 난 당신을 비난했어. 당신이 첼로를 켜며 울고 있을 때 난 당신을 위로한 게 아니라 도망쳤어. 난 당신에게 사과할 자격도 없어. 하지만 유경 씨, 내가 당신을 지키려는 건 그게 내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해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기 때문이야. 그의 고백은 유경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얼음처럼 차갑고 완벽했던 태양그룹의 회장 강지훈.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 앞에서 스스로를 단죄하고 있었다. 그녀가 3년간 그토록 듣고 싶었던 것은 진실이었고 그토록 받고 싶었던 것은 진심 어린 사과였다. 지금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그녀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별장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지우는 회사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별장에서 보냈다. 그는 그녀의 식사를 직접 챙겼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우며 그녀를 지켰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으며 그저 그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자신의 존재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 유경은 그가 끓여준 죽을 말없이 받아먹으며 그가 상처 입은 팔로 서툴게 붕대를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지훈을 향한 복잡 미묘한 감정.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쩔 건가요? 당신 아버지의 죄를 덮을 건가요? 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당신이 원한다면 그 USB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게. 태양그룹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당신의 복수가 된다면 난 기꺼이 받아들일 거야. 당신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는 게 우선이야. 그 말에 유경은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유경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태양그룹의 붕괴나 지훈의 파멸이 아니었음을. 그녀는 그저 짓밟힌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하필이면 강지훈이기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지훈에게 건넸다. 이걸로 뭘 할지는 당신이 결정해요. 이건 더 이상 내 복수의 도구가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의 죄를 단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에게 용서가 아닌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강지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오병철의 비리뿐만 아니라 10년 전 선대강 회장이 서진물산의 파산에 개입했던 모든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그는 서진물산의 부실 채권 전액을 태양그룹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며 서 회장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지훈은 경영권 퇴진 압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였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이 흘렀다. 지훈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태양그룹은 그의 진실된 고백과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로 인해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다. 오병철은 법의 엄격한 심판을 받았다. 유경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고 서진물산은 태양의 지원하에 새로운 주인을 찾아 재기를 모색하게 되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저녁, 작은 아트홀에서 첼로 독주회가 열렸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거대한 오케스트라는 없었다. 오직 첼로 한 대와 피아노 한 대뿐. 무대에 오른 것은 서유경이었다. 그녀는 3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자신의 영혼이었던 첼로를 잡았다. 그녀가 연주한 첫 곡은 그날 밤 창고에서 울며 연주했던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선율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울부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고통을 딛고 일어선 자의 깊고 성숙한 위로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노래였다.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유경은 객석을 향해 깊이 인사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객석 가장 뒷줄,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태양그룹의 냉철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슈트 차림에 팔에는
여전히 희미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 그는 그녀의 연주가 끝날 때까지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지우는 극장 뒤편 출구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10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첼로 케이스를 든 유경이 그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은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연주, 정말 멋있었어. 당신이 다시 첼로를 잡아서 정말 기뻐.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계산도, 의도도 없는 순수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유경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 명예, 부,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작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가 3년간 보았던 그 어떤 가면 쓴 미소보다도 아름다운 그녀의 진짜 미소였다. 지훈은 한 걸음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경 씨, 난 당신에게 많은 빚을 졌어.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이야. 하지만 만약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 이혼 서류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저 남자가, 아니,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가 매일 당신의 연주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 있을까? 그는 계약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시작하자고 조르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의 삶 곁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구하고 있었다. 유경은 대답 대신 첼로 케이스를 든 손을 반대편으로 옮겨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빈손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망설이듯 그를 향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의 그 차가운 악수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따뜻하고 진실된 첫 번째 접촉이었다. 결혼 계약으로 시작된 냉정한 결혼. 아내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된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첫 번째 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하고 있었다.